안녕하세요. 어제 특강 들으라고 힘들었다면서요? 연일 쉬는 날도 없이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주는 제 특강이죠? 제 특강인데, 물론 자료는 이제 따로 나오고요. 그 이론을 전체를 들여다보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 위주로 일단 이론하고 문제가 같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지금 모의고사 40문제는 또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시즌 중에 지금 중간 특강이라고 해요. 이걸 중간 특강이라는데, 기출 특강이 이제 한번 있었고, 중간 특강이 있고, 이제 마지막 종 특강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끝나게 되면 특강이 이제 없을 겁니다. 특강의 장점은 그거죠. 힘은 들지만은 하루에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장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중간 특강인데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전학원이 전부 다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일요일날 계속 지금 특강을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 특강은 사실은 이제 선택이 아니에요.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는 게 효과가 클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걸 겁내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잊어버려요. 전문 열고 나가는 순간서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어차피 잊어버리니까 반복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몸은 힘들지만 잘 견뎌내야 되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진도가 조금 바쁘죠. 예, 바쁩니다.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요약집 94쪽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작년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요. 신고서 작성 요령 출제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2문제 이상을 출제하기 때문에 이론과 부동산 거래 신고 작성 요령을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인데 지금 매도인란이 있고 매수인란이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란인데 매도인란은 성명, 주민번호, 국적을 쓰고요. 주소, 다음에 거래 지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기재합니다. 다음에 이제 매수인란, 성명, 주민번호, 국적 쓰게 돼 있고 주소, 거래 지분 비율, 전화번호, 휴대전화 다 씁니다. 문제 없어요, 이거. 자, 그럼 이제 여기 그저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쓰게 돼 있죠. 이거 언제 쓰는지 아시죠? 자,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가 얼마 이상? 6억. 6억이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실제 거래가가 6억 원 이상입니다. 6억 원 이상이고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이에요. 여기는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일 때. 그래서 이때 이제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기재하는데 이거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을 지금 신고서 낼 때 같이 제출하는지, 다음에 매수인이 별도 제출하는지, 다음에 이거 해당 사항이 없는지 이걸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매수인이 이거 개공한테 이거 제출하기는 25일 내에 주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거래가가 주택으로서 6억 이상인 경우와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은 대신 3억 이상이다. 그래서 이때는 자금조달 입주 계획을 신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고서에다가 자금조달 입주 계획서가 첨부가 돼야 돼요. 같이. 그 다음 이제 요거 잘 물어보는데, 외국인의 경우는 부동산 매수용도 기재하라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외국인은요, 매수인이 외국인이었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국적하고 매수용도를 꼭 기재해야 돼요. 이거 아주 잘못 씁니다. 동그라미 쳐놓고. 자, 그래서, 이 부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내려갑니다, 이제. 그럼 이건 이제 기재요령은 이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럼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공에 대한 사항 기재해야 되죠? 당연히 기재해줘야 되고. 다음에 이제 물건의 종류로 내려가서 물건의 종류가 토지인지, 토지 및 건축물인지, 이걸 다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란 옆에 가로 열어져 있죠? 이건 뭘 적게 돼 있냐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게 돼 있어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일에 표시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어야 된다. 이게 오피스텔인지 연립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이걸 기재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 기재하게 돼 있고요. 여기도 물론 이제 건축물이었다면은 토지 및 건축물은 종류를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이었다. 전매는 분양권 입주권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체크하게 돼 있고, 만약에 전매 체크가 된다면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체크하게 돼 있고요. 이거 기재하게 돼 있고, 준공저인지 준공훈지 다 구분해야 됩니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시키는 건지 전부 다 이제 관련란에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6번 란 소재지를 기재하는데 이거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동호수까지 모두 기재해야 되죠.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지목 기재합니다.
이건 토지장을 보고 기재해야 되고요. 다음에 토지 면적도 토지장을 보고 기재합니다. 그다음에 토지 거래지분 이제 다 표시하게 돼 있고요. 대지권의 비율은 등기상 증명서 보고 기재하는 거예요. 대지권의 비율은. 그다음에 건축물의 면적도 이제 적는데 건축물 면적에서 주의해야 돼요. 건축물 면적 적을 때 만약에 집합 건물이었잖아요. 그러면 집합 건물이면 뭐만 적는다? 전용 면적만 적어요. 그 밖의 건축물은 모두 연면적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거래 지분이 있으면 이제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계약 대상 면적 7번 난에도 지금 현재 6번 난에도 면적을 기재한 난이 있고 7번 난에도 면적 기재란이 있죠. 그래서 이 7번 난은 계약 대상 면적 그랬는데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이랬어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어요. 그래서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어라 이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건축물 면적 적을 때는 당연히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만 적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잠깐 보고 갈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공동주택이었거든요. 대지가 10,000제곱미터였어요. 그리고 여기 101동 3,303호를 거래한다. 일단 이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였다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대지권의 비율은 42, 만분의 42였습니다. 그럼 지금 이 물건에 대하여 거래할 때 어떻게 적으라는 얘기냐면 여기 101동 3,303호에 적어야 되죠. 소재지는 이렇게 적고요. 다음에 지목 대지로 적겠죠. 대지. 그다음에 토지 면적을 적는데 6번 난 토지 면적은 토탈 면적을 적는 거예요. 그럼 몇이 들어가는 거예요? 1만 제곱미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여러분들을 실무가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재하는 요령을 모르면 안 되죠, 지금. 그래서 이제 10,000제곱미터를 적어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대지권의 비율은 당연히 만분의 41을 적죠. 여기에서 이제 만분의 41을 적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면적은 지금 이제 전용 면적 적는 거죠. 공동주택이니까 85제곱미터를 적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7번 계약 대상 면적란이에요. 여기는 실제 거래 면적 계산을 적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3,303호 갖고 있는 실제 대지 지분을 적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몇이 들어가겠어요? 토지 면적은 42죠. 이거 전체 면적에 대하여 대지권의 비율이 만분의 42죠. 둘이 곱하면 3,303호 갖고 있는 게 지금 42제곱미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6번 난 토지 면적은 전체를 적는 거고 7번 난 토지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 계산해 적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 건축물 면적은 당연히 85제곱미터를 적는 거죠. 전용 면적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는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 난 물건별 거래계약 난인데 이거는 물건별 거래계약 여러 개의 물건을 거래했다. 그럼 물건별 거래가 모두 적게 돼 있고요. 이때 이제 공급계약이나 전매였습니다. 공급계약 전매는 분양가격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을 기재하게 돼 있죠. 이거 옵션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옵션비 적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지불액이 바로 뭐다 이게? P. 이게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을 적는데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었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하고 적으면 되죠. 추가 지불액을. 그래서 마피액은 여기 마이너스하고 들어가요. 일단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공급계약하고 전매 있죠. 이때는 만약에 금액 적을 때 부가가치세가 있잖아요. 부가세 포함금액을 적는다. 그래서 여기는 부가세 포함금액을 적는다는 거. 그 밖의 거래,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이 아니었어요. 분양권 입주권의 전매가 아니었다. 그거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우리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있다는 거 들어봤죠?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금액 적을 때. 자, 그 점 또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8번 난까지 다 본 거예요. 이제 다 봤고요. 넘어갑니다. 이제 9번 난, 총 실제 거래가격인데, 이제 여러 개의 부동산 거래했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토탈 금액을 다 적습니다. 여기는 적는데, 마찬가지로 공급계약하고 분양권 전매, 입주권 전매 계약이었어요. 이때는 금액을 적을 때 부가세 포함 금액이다, 제외 금액이다? 포함 금액을 적는다. 그래서 공급계약 전매 계약은 부가세 포함 금액을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그 지급일까지 모두 기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난인데, 요 10번 난은 종전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종전부동산이니까 이때 10번 난은 입주권 거래할 때만 적습니다. 입주권 거래할 때만 적는다.
이쪽은. 그래서 이제 그 종전부동산에 대해서 소재지, 면적, 지목 전부 다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적게 돼 있고 여기 계약 대상 면적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종전부동산에 대해서 이건 다 적게 돼 있어요. 입주권 거래할 때만 그러니까 적습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거래 금액란이 있죠. 이게 그래서 종전부동산에 대한 거래 금액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추가 지불액을 적게 돼 있잖아 지금. 추가 지불액 이게 뭐라고요? P. 추가 지불액은 P다. 그 다음에 여기 권리가격이라고 있죠. 이 권리가격은 뭐냐면 종전부동산에 대한 평가금액 있죠. 이걸 적는 거예요. 그러면 가볍게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10번 난 종전부동산 입주권 거래할 때만 적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이거의 평가 금액이 4억이 나왔어요. 근데 아파트 분양은 5억에 하겠대요. 그럼 추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 추가 부담금은 1억이 됐죠 지금. 1억이 됐고 그러면 요것을 사야지, 종전부동산을 사야지 내가 이 아파트를 받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기에 P가 붙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여기에 P가 5천이 붙었어요. 5천이 붙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옵션은 그냥 무시합니다. 일단 무시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7번 난 볼까요? 여기 8번 난 물건별 거래계약난 여기 얼마 적어야 돼요? 요 입주권 거래할 때 4억? 생각을 해보세요.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 있죠? 토탈 부담할 금액이 얼마일 것 같아요? 매수인이 부담할 금액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입주권을 사면 최종적으로 얼마를 부담하겠는가? 지금 이거 권리가격 4억, 평가금액 4억이고 아파트 5억에 받는다 그랬죠? P 5천 있죠? 토탈 5억? 5천이죠. 그럼 물건별 거래계약란에 이 부분에 얼마 적어야 돼요? 5억 5천이 돼야 돼요.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면 토탈 5억 5천이에요. 이거 단독주택 4억에다가 추가 부담금 1억 있죠? 여기에 P가 5천 붙었죠 지금? 그러니까 5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8번 나는 5억 5천이 기기가 돼야 됩니다. 5억 5천이. 그러잖아요. 이 입주권 사면은 내가 토탈 부담할 최종 부담 금액이 5억 5천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종전부동산 난 10번 난에 또 적습니다. 그럼 10번 난 여기도 금액 정란이 있죠? 그럼 이건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정답을 했죠? 그러니까 종전부동산에 지금 현재 평가 금액이 얼마 나온 거예요? 4억. 그러면 이거 권리가격이 얼마? 4억이죠. 여기에 P가 붙은 거예요. 얼마? 5천. 그러니까 4억 5천이죠. 그러면 결국은 10번 난하고 아까 7번, 8번 난 이거 8번, 9번 난을 딱 계산해 보면 차액이 바로 추가 부담금이지. 토탈 5억 5천이 적혀 있었죠? 8번하고 9번 난은. 근데 10번 난은 종전부동산에 대해 적으니까 종전부동산 난에 P가 붙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이제 4억 5천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뭐 여기까지 묻지는 않아요. 근데 그건 꼭 기억해야 돼요. 저는 물어봅니다. 나중에 꼭. 여러분들 실무가 갖고 입주권 재개발 지역 같은 데 가서 중개할 때요. 이거 써야 돼요. 당장. 써야 되기 때문에 쓰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죠. 이거를. 근데 다 잊어버려요. 기억 못합니다. 근데 그건 기억해야 되죠. 종전부동산 나는 뭐 거래할 때만 적는다? 입주권 거래할 때만 종전부동산에 대해 적는다. 그러니까 종전부동산에 P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부동산의 권리가격이라는 게 바로 평가금액이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하면 이제 해결이 될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10번 난 그 정도 이해하고 계약의 조건이나 참고사항이 있으면 조건이나 참고사항 기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 매수 계약공사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신고서 작성 요령이었어요. 자, 그럼 가볍게 이해를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신고서 작성 요령은 거의 안 틀려요. 여러분들이 거의 맞춥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을 다 봤고요. 이제 96쪽으로 가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특례가 나오죠. 이거는 우리 기본서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외국인의 취득 특례에 대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특례, 이것은 매회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는데, 먼저 외국인에 대한 정의예요. 외국인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외국인인데, 이거 외국에는 시민권이 있고 영주권이 있다고 그랬죠. 시민권 취득해야 된다, 영주권 취득해야 된다? 시민권 취득해야 된다. 영주권자는 제외 국민이지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닙니다. 시민권 취득해야 돼요. 그래서 유승준이가 시민권 취득한 거죠. 이게. 그리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인데 이게 외국 법인이에요. 그다음에 국제기구 같은 거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국제기구 같은 게 들어간다. 그래서 외국 정부, 국제기구 전부 다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하시고요. 우리나라 법에 의하실 땐 내국법인이에요. 내국법인일지라도 그 사원, 구상원, 임원 또는 자본금이나 의결권이에요. 이것에 몇 분의 몇? 2분의 1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2분의 1. 반 이상이다. 그럼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식을 만약에 외국인이 50%를 딱 갖고 있는 거, 50%를. 그리고 50%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다. 반 이상. 과반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2분의 1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우리나라 법인일지라도 그 사원, 구성원, 임원, 의결권 또는 자본금이에요. 이것의 2분의 1을 외국인이 갖고 있다. 그러면 2분의 1 이상 갖고 있으면 이 법인은 외국인으로 취급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점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외국인의 정의에서는 포인트가 2분의 1을 꼭 기억하시란 얘기입니다. 얘기고 넘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이 법의 적용 범위 및 상호주의란 말이 나와 있어요, 지금. 찾았습니까? 자, 적용 범위. 이 법은 외국인에게 신고나 허가 의무를 발생시키는데 외국인이 신고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는 국내 부동산 등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등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국내 토지나 건물이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한 거예요. 이렇게 취득하게 되면 이때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래서 규제 대상 권리가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할 때만 외국인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합니다. 저당권 취득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허가도 마찬가지예요.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또 주의해 주고요. 그래서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연습할 때 이런 부분을 연습하는데 외국인이 국내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OX, X예요.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권리는 일단 소유권이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거 상호주의가 이 법은 적용되고 있는데 이 상호주의라는 것은 받은 대로 주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본법이 일본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을 제한한다. 우리도 일본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죠. 이걸 상호주의로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호주의를 누가 적용하느냐의 문제죠. 누가 적용한다? 국토부 장관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제한한다. 그러면 제한할 수 있다요? 해야 된다요? 할 수 있다요. 힘센 놈한테는 봐주고 약한 놈한테는 적용하려고.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두시고 문제는 신고나 허가 의무에 대한 사항이에요. 먼저 신고 의무입니다. 이거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관할은 물론 부동산 소지지 관할 시군구청장이고 이자를 우리는 이제 신고관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계약원인 취득이에요. 그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 계약을 말하는데 소유권 취득 계약의 종류가 매매, 교환, 증여가 있죠. 그럼 이때 매매는 빠집니다. 왜 매매는 빠지느냐? 매매는 언제나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지금. 외국인이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그럼 외국인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다. 이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거. 잘 물어봅니다, 이거. 기억 꼭 해두셔야 돼요. 그럼 이제 남는 게 교환 증여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하여 교환이나 증여로 취득한다. 그럼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에요.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했다. 과태료가 얼마? 300만 원.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이것도.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우리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해버렸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안 하면 과태료가 500과. 짧은 기간이 더 세죠? 셉니다. 근데 외국인이 교환으로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합니다. 또는 증여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승준이로부터. 그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며칠 내 신고하는 거예요? 60일. 이건 기니까 과태료가 더 싸요. 얼마? 300만 원. 구분되십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지금 현재 30일이고 이거는 60일이죠. 그러니까 짧으니까 그거 더 중요하다. 그래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르면 외국인 취득 신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감 잡혔어요? 숫자 정리하세요 지금. 이거는 60일입니다. 자, 다음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하여 계약 외 원인 취득했어요. 그럼 계약의 원인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물권능 사유죠. 상소, 판결, 경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의 행사가 있어요. 환매권 행사.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속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합병으로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 이번에 신설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외국인이 국내 건물을 신축했거나 증축했거나 개축했거나 재축했어요. 신축, 중축, 재축, 개축. 외국인이 요게 추적에서 빠졌거든요. 관리에서 다. 그래갖고 이번에 이걸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만약에 신축을 했다. 외국인이 신고해야 되죠. 이때는 취득한 날이죠. 취득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6개월짜리 위반은 과태료가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 기억하시고요. 이건 취득한 날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외국인으로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국내 부동산 등을 계속 갖고 싶다. 그러면 계속보유 신고 들어와야 되죠. 계속보유 신고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이에요.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라고. 6개월짜리 위반은 과태료가 얼마?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이거는 숫자 6과 친해 지금 외국인은 6과 친한데 이걸 치사하게 낼 때 정말 치사하게 냅니다.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이 연습을 우리가 맞춰서 하고 가는데 예를 들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하여 토지 건물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취득 신고를 해야 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OX? X예요. 그러니까 증여 떴죠? 증여 뜨면은 60일 체크하는 거예요. 60일 체크하고 60일이 맞았잖아요. 반드시 기준점 따져야 돼요. 기준점. 취득일이 아니고 계약 체결일이죠. 문제 이렇게 풀어야 돼요. 뭐에 베이스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했다. 이때는 매각 결정 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OX, X예요. 매각 결정 기일이 아니고 취득일이죠. 경매는 취득일이 언제예요? 대금 완납일. 상속은 상속 개시일. 판결은 확정일이죠. 환매권의 행사 시점, 법인의 합병 시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주로 이제 바꿔내긴 하는데 숫자는 맞았는데 기준점을 바꿔내잖아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바로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이런 스킬들을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킬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문제풀이 하면서 연습해 나가고 이번 주 일요일서부터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특강할 때 이런 걸 다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그 말씀 제가 드리겠지만 실력보다는 스킬이 많이 적어요 또. 아는 건 비슷하거든요. 기억은 하고 있는데 이걸 문제 풀 때 어떻게 이걸 풀어내야 되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커요. 이게 우리는 60점 맞는 분과 80점 맞는 분 보면요. 실력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실력은 비슷한데 문제를 보는 각도. 어떻게 이걸 문제를 보는가. 지문을 볼 때. 그러니까 80점 맞는 분들은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읽어버려요. 계약 체결일 60일 300만 원. 근데 60점 맞는 분은 어떻게 맞냐면요. 계약은 60일 맞지. 그래. 맞았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수들은 틀려요. 고수를 읽으면서 이걸 눈으로 익히 하면서 가는 거예요. 체크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취득일로 돼 있다. 바로 X 나가버리는 거지, 그냥. 그래서 이제 어쨌든 숫자 남기는 기본인데 이런 걸 바꿔내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은 외국인 취득 신고 허가제는요. 내용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내요.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치사하게 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신고 의무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넘어갑니다. 이제 허가. 허가인데 허가에 관한은 물론 토지 소유에 관한 시군 구청장이 허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취득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이게 공익목적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 취득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허가를 받아서 취득해야 되는 토지가 정해져 있어요. 이건 암기해야 되는데 군문생야죠 이거. 그래서 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요. 법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문은 문화재 보호구역이죠. 다음에 생은 생태경관 보존지역이에요. 우리 가까운 생태경관 보존지역이 어디 있다고요? 소래, 여의도 밤섬. 맞죠? 이런 데들이 생태경관 보존지역이에요. 창녕 우편업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입니다. 지리산 자락이나 백두대간. 이쪽을 취득한다. 그래서 군사문화는 야생이다죠? 이게 군사문화는 야생이다. 그럼 이쪽을 취득할 때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지 않냐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 무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도 받죠. 2년에 2천. 기억해야 됩니다. 2-2다. 그럼 허가 신청 들어갔잖아요. 그럼 처리 기한이 있죠. 며칠 내에 처리한다? 15일인데 이건 허가의 기속성이 있어요. 이들 지역들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려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허가의 기속성이에요. 이 허가 기속성 기준을 왜 두고 있냐면 이건 외국인에 대한 규제거든요. 그래서 원래 외국인에 대해서 규제하면은 우리가 지금 OECD 가입 국가죠. OECD 가입 국가는 외국인에 대해서 규제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라.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는 허가를 해주게 돼 있다 이거. 규제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허가의 기속성 규정이 이건 있다는 거예요. 처리기한 며칠이라고요? 15일. 계약은 무효라는 거 알고 있고요. 이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면 형사처벌 기억해야 돼요. 2-2다. 그래서 이게 아까 서두에 외국인 취득신고 허가제가 소유권이 대상이라는 게 보세요.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지상권을 취득하자 할 때는 미리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네요. OX. 상당히 어려운 점이죠. 60점 맞는 분 이걸 기억해요. 허가 받아야지. 맞지? 80점 맞는 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지상권 체크하면서 가버리는 거죠. 바로 X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읽으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자, 그래서 군문생야. 근데 이제 이것도 만약에 군문생야도 기억을 못하고 있다. 이분은 다음을 기약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나는 장기년 계획,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바로바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허가제도 받고요. 이제 절차를 잠깐 보고 갑니다. 이 절차는 가볍게 이해되는데 우리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할 때 신고서만 덜렁 냈죠. 기억나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서만 덜렁 냈어요. 계약사본 같은 거 안 냈죠. 안 냈습니다. 필요하면 지들이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외국인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신고서 제출할 때 취득원인 서류 내야 돼요. 그럼 증여라면 증여계약서 내야 돼요. 그러면 이거 허가 신청 들어갈 때는 사전허가 사항이니까 계약서가 없겠죠. 그래서 합의서 들어오래요. 당사나 체결된 합의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 점을 한 번쯤 이해를 해두시고요. 외국인은 서류를 낸다. 그럼 서류를 내니까 전자문서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도 외국인 취득신고 허가죠. 전자문서 되게 안 되게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당연히 전자문서로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이때 그러면 증여라면 증여계약서 첨부해야 되고 허가 신청하다 합의서 들어오라고 했죠. 전자문서로 해버리면 이 첨부 서류들 어떻게 되느냐. 스캐닝해갖고 전송해줘야 같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모사 전송하라고 그랬어요. 14일 내 모사 전송. 첨부 서류는 모사 전송이 뭐예요? 이게 팩스죠, 바로. 팩스로다 이거 보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외국인은 첨부하지만 이거 전자신고 됩니다. 전자허가 신청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확인증은 지체 없이 발급하게 돼 있고요. 허가증은 15일 내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알고 있어요. 외국인은 별도 관리한다고 그랬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든 외국인 취득 신고 허가를 받든 매 분기 종료한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내 시도의사 제출하면 시도의사는 다시 국장에게 1개월이죠. 1개월 내 이걸 제출해 줍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자기 상급기관으로 시도의사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분기 종료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제출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출대행 이것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대행, 위기균을 대행하는 자, 이자는 자기 신분증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기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위기균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신분증 사본 이제 이걸 제출하면 된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위기균 취득신고 허가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기균 취득신고 허가제를 다 봤고요. 이제 98조 요약집 토지거래 허가제로 들어갑니다. 우리 기본서는 356쪽에 있어요. 이 부분은 작년에 지금 세 문제를 출제했거든요. 원래 출제 비중은 하나예요.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하나 정도 비중 된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분량이 많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선에서 끝나자. 수업에서 안 들은 내용이 나오면 찍어 풀자.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수업을 듣는 선에서 끝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집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 운영한다. 그럼 잘 알고 있어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칩니다. 동일 시도 아니었다. 동일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이었다면 누가? 시도지사가. 근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을 묻는다. 누가? 국장입니다. 이건 알고 있죠? 그다음에 지정기간은 최고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한다. 그죠? 이것도 잘 알고 있고. 그럼 문제 없습니다, 이거.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요 정도 감만 잡고, 그럼 어떤 지역을 지정하느냐? 지정 가능 지역에 대해서 거기 교재 나와 있는데, 그거는 수행사 우려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라든가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또는 해제되는 지역이라든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또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이었다. 그럼 이제 그쪽 지역을 지정한대요. 참고하시고. 수행사 우려를 반드시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거.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절차가 나옵니다. 98쪽 맨 밑에. 자, 그럼 칠판 보시면. 그럼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는 먼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가 조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걸 제가 도계위라고 불러요. 그럼 국장이 지정을 하게 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여기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해요, 이제. 그러면 지정을 하게 되면 지첩시 공고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 공고할 때 허가구역을 묶었다고 공고할 때 요 공고사항 있죠? 요건 이제 저는 별도로 여러분한테 암기는 안 시킵니다. 이해만 해면 되는데 그럼 어떤 지역을 지정했는가? 토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공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당연히 지정 토지에 대한 사항을 공고해줘야 되고 이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지정기간 공고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지형도를 공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줘요, 이렇게. 그래갖고 요 지역이 묶여있다 하고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축척 25,000분의 1, 50,000분의 1 지형도 이걸 공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고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허가가 필요 없는 면적이 있거든요. 이게 기준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 면적에 대해서 공고를 한다. 일단 우리 여기 이쪽 지역의 일부가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있죠, 지금. 우리 검단 신기 3기 신도시 지정이 돼 있잖아, 지금. 이쪽 지역 허가구로 묶었죠, 일부를. 묶여 있어요, 지금. 일부 묶여 있습니다. 이쪽 지역.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요 부분을 공고하는데 지형도도 공고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지첩시 이렇게 지정 공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지정 공고 했잖아요. 그럼 또 이거를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를 해주는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면 시도의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에게 또 시도의사가 지정했잖아요. 그럼 국장에게 보고해야 되죠. 보고하고 시군구청에 통지해줘요. 그럼 시군구청장한테는 언제나 통지해주는 거죠. 왜 이자에겐 꼭 통지해주냐면요. 이자가 허가권자예요. 알려줘야 되죠. 여기 묶었으니까 그리 알아라 하고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자에게 통지해주면 이자는 다시 등기소장에게 지첩시 통지해줘요.
왜 등기소장이 통지해주게 돼 있냐면 이거 등기소에서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이전 등기할 때는 허가증 첨부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지체 없이. 그럼 등기소장 통지는 시군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이자가 이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다시 이걸 갖다가 공고를 다시 합니다. 다시 하는데 이때는 공고 며칠 이상 하라고요? 7일 이상. 다음에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열람도 하게 해줘요. 열람 며칠간? 15일간. 그래서 7일, 15일간 공고하고 열람을 하게 해준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적인 지정 절차였어요. 그러면 일단 도계의 심의를 거치고 공고 나가고 시군구청 통지해주고 시군구청에 등기소장 통지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지정을 한다. 다시 지정을 해요. 다시 지금 현재 허가구를 또 묻는다. 그러면 이때는 재지정할 때는 특별한 절차가 바로 이 절차를 준용하는데 재지정할 때는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죠. 누구 의견? 시도의사나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시군구청장의 의견은 반드시 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지정할 때만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 왜 그랬을까? 이자는 허가권자라고 그랬죠? 이자가 제일 잘 알아요. 잘하니까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계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다시 하고 공고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해제 축소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투기적인 그런 우려가 없다. 그럼 이제 해제 축소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군구청장이나 이런 시도의사, 관계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해제 축소를 요청했잖아요. 요청을 하면 해제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해제 축소 부분 지금 99쪽에 해제 축소 부분에 진하게 써 있는 게 해제하거나 일부를 축소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만약에 해제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이거를 해제 축소해야 된다고 했죠. 지정권자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때는 해제 축소할 때도 이 지정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는데 이때 해제 축소할 때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고 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도계의 심의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도계의 심의는 언제나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구역에 대해서 지정을 한다, 재지정을 한다, 축소한다, 해제한다. 전부 다 도계의 심의는 거칩니다. 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해해 두시고 재지정할 때는 시군구청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이게 공법 쪽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물어볼 때는 이거 엄청 잘 물었어요. 엄청 잘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는 사실 실무 과목이죠. 그러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거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게 우리가 알 게 뭐야? 맞죠? 근데 어쨌든 시험인지라 기억해야 됩니다. 도계의 심의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효력은 이제 발생을 하는데, 효력 발생하는데, 이때는 지정 공고했죠? 지정 공고하게 되면 며칠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해요. 5일 후에. 그러면 우리가 5일 딱 우리 과목에서 2번 나오는데 다 나왔죠? 자격 취소. 좋습니다.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네, 이제. 자격을 취소했어요. 이 사실 5일 내 국장 보고해야 되죠? 다른 시도에 통보도 해줘야 돼요? 자격 취소했을 때는 왜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한다고요? 다른 데 가서 시험을 못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자격정지 처분 시에는 5일 내 국장 보고가 있다 없다? 없다. 취소 시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도 같이 기억하시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이 바로 5일이다.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실무 과목이니까 허가 대상 계약으로 넘어갑니다. 이 허가를 언제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허가 대상 계약은 허가구역을 이렇게 묶였어요. 묶이게 되면 이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안에 있는 토지로서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 돼요. 이 기준 면적이죠.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유상계약 및 예약, 나아가 지상권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계약 및 예약이에요. 즉 대가를 수반하는 계약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유상계약이 하나고요. 권리가 지금 현재 규제 대상 권리가 원래 전부 다 소유권인데 여기서는 유일하게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지상권이 들어갔어요. 왜 토지거래허가에서는 지상권을 묶었냐면요. 지상권은 최단 기간이 있죠. 경구한 건물 소유 목적은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 그러니까 이게 최단 기간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을 자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을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규제가 되는 권리는 대부분 소유권인데 유일하게 여기서는 지상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이제 한 번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 계약 및 예약의 대상이니까 6가지는 꼭 따져보는 거예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6가지 꼭 따져보는데 그럼 매매 교환입니다. 이거는 유상계약이죠. 허가 받아야 되죠?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근데 증여계약이에요. 무상계약이죠. 그럼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는 이 점이 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 판결 경매인데 상속으로 취득합니다. 이거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허가 받을 일 없죠? 이거 유증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증이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예요. 이게 유증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에 대한 유증 이건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계약은 당연히 무상계약이니까 받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 경매가 있는데 경매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합니다.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꼭 기억해야 돼요. 왜? 경매는 투기 가능성이 없다 본 거예요. 입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에 의한 취득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허가구역으로 묶게 되면은 그 지역 가서 투자해야 된다고 그랬죠. 투자의 대원칙. 정부가 눈여겨보는 곳에 투자한다. 맞잖아요? 근데 내가 실수의 목적이 없어가지고 투기 목적이야 지금. 그러니까 허가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물건을 뭘 찾아보면 된다? 경매 물건 찾아보면 돼요. 이게 그래서 요즘 더군다나 토지가 아주 난립니다. 주택을 규제하니까 토지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토지나 상가 쪽으로. 이게. 자, 그래서 경매 일단은 대상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판결입니다. 판결은 거리규제 사항 중에 빠져나가는 거 있다 없다? 없다. 판결은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허가구역 내 토지를 판결로 취득해요. 이건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판결은 못 피한다. 자, 그래서 그 점 또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밖에 이제 나머지인데 나머지는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조세천합접은 이걸 제가 진하게 써놨는데 이거는 왜 그랬냐면요. 이게 압류부동산 공매예요. 이게 압류부동산 공매. 이때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압류부동산 공매는 경매하고 똑같아요. 실질이. 자, 그러면 이거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이 정도 주의하고 경매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증여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무상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실까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기준면적. 그거 별표돼 있죠? 그러니까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기억하자는 얘기인데 이거 우리 숫자 이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럼 이제 이 기준 면적은 이 면적을 초과해야지만 대상이에요. 허가 대상이 되는데 이 면적 이하로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이다. 이게. 그래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나눴어요. 이거 숫자를 어떻게 기억하자고 그러냐면 일단 공업지역이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죠. 미지역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상공록인데 중간에 공업지역이 있죠. 이걸 기준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공업지역 200평 기준이에요. 그러면 제곱미터로 한 사람은 이게 몇이다? 660. 660이 200평 아니에요, 이거. 대충 0.3을 곱하면. 그래서 660제곱미터 이하면은 공업지역은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적어져요. 그러면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죠. 200제곱미터고 여기서 20을 빼면 주거지역은 180이에요. 그래서 숫자 이렇게 하고 그럼 이게 중간에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반을 딱 접는 거예요, 지금. 이걸 딱 반을 접으면 상업지역은 뭐로 만나요? 녹지지역. 그럼 녹지지역은 상업지역의 절반이죠? 100. 그다음에 여기 주거지역은 미지역지역과 만나죠? 그럼 미지역지역은 몇? 90이 되는 거예요. 숫자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공업지역 660, 상업지역은 200,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180. 이걸 중간으로 반을 딱 접으면 상업지역이 바로 여기 녹지지역과 만나니까 녹지지역은 100,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90이 된다. 미지역지역과 만나요. 그럼 도시지역 밖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시지역 밖은 지금 기본적으로 25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할 필요가 없어요. 250으로 출발합니다. 농지는 약간 더 크더라. 그러니까 농지는 지금 몇?
500이에요. 그래서 50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임야는 더 크죠? 이건 1000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지역 밖은 배수로 가고 있죠? 250, 500, 1000이에요. 자, 그래서 이 숫자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데, 이때 요 기준 면적에서 지정권자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준 면적인데, 최소화 시킬 때는 10%까지 낮출 수 있어요. 최대화 시킬 때는 300%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 그럼 300%하면 3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상업지역 내 토지에 대하여 거래할 때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공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0%까지 내려간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상업지역 내에서는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건 최대화시킨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둘 게, 숫자를 기억했으면, 도시지역은 지금 지목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전부 다 용도지역으로 가고 있죠? 주의해야 됩니다.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으로 가고 있다. 근데, 도시지역 밖에요? 여긴 지목으로 가고 있죠? 농지냐, 임야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이 그겁니다. 녹지지역 내 농지 지목이 전임 면적 400제곱미터를 매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X. 녹지지역 내 농지 400제곱미터를 거래할 때는, 매매한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X. 5죠. 나도 미치겠어요.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금 녹지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목을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잖아요, 지금. 이 농지에 현혹되면 안 돼요. 녹지지역은 기준이 100이죠? 최대화 시키더라도 300이죠? 그럼 400이라면 무조건 허가받아야 돼요, 이거. 맞죠? 근데 이게 도시지역 밖의 농지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뭐만 따진다? 용도지역만 따진다. 이해했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물어볼 거예요, 제가. 이거. 왜? 시험에서도 이거 자주 물어보니까. 주의해야 돼요. 감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왜 우리는 기준 면적이 중요하냐? 손님이 오셨어요. 도시지역이냐 도시지역 밖이냐에 따라 면적에 따라 달라지고 있죠?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그럼 이제 기준 면적에 대한 부분을 다 따져봤고요. 이제 넘어가실까요? 면적 산정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세요. 그 면적 산정에 대한 특례는 잠깐 설명만 드리면 넘어가면 거기 1단의 토지거래란 말 나와 있죠. 지금 100페이지 하고 있어요. 1단의 토지거래가 이겁니다. 이해만 해두시면 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상업지역이었어요. 상업지역이었는데 필지가 세 필지가 있네요. 1번지, 2번지, 3번지.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것도 200제곱미터, 이것도 200제곱미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1, 2, 3번지의 소유자가 다 갑입니다. 갑이 이게 토지가 공장용지였어요. 공장용지. 그럼 상업지역 내 공장용지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상업지역 내 공장용지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아, 있다. 당연히 있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갑이 이걸 공장용지로 다 쓰고 있어요. 공장으로. 근데 요 1번지 토지에 대하여 을에게 이걸 파는 거예요. 팝니다. 그럼 이거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예? 상업지역 기준 몇이에요? 200. 그럼 딱 200제곱미터면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200제곱미터 초과해야 되죠. 따로 정함이 없다면 초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딱 200이니까 허가 받지? 않아요. 안 받습니다. 근데 다시
계약했거든요. 1년 내에 을한테 2번지 토지를 또 파는 거예요. 이때는 일단은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를 보겠다. 그럼 이 전체에 대한 거래를 보면 이 면적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게 면적 산정에 대한 특례. 그래서 허가를 피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쪼개서 파는 걸 막겠다 이거예요. 몇 년이라고요? 1년 내에. 다시 거래하게 되면 전체에 대한 거래를 보겠다.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2번은 뭐냐? 분할 거래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도시지역 밖이에요. 도시지역 밖에 있는 농지였습니다. 농지인데, 이게 면적이 800제곱미터였어요. 그럼 요 구역이 지금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이건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당연히 되는데, 이제 800제곱미터였는데 허가구역으로 묶였어요. 묶이자, 이게 이제 허가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쪼개는 겁니다. 농지 소유자가 쪼개. 그래갖고 1번지, 1-1번지 이렇게 쪼갰어요. 그래갖고 면적을 400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번지 토지에 대하여 이제 을에게 파는 겁니다. 소유자가. 그러면 최초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로 보겠다.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할 당시에 기준 면적을 초과했던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 거래됐어요. 최초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겠다. 피하는 걸 막겠다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 분할 거래하는 경우뿐만 아니고 공유 지분으로 거래하는 거 이거 분할 안 하고. 그럼 이것도 잡아야 되겠죠? 공유 지분 거래도 포함해요. 그래서 2번.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경우에 도시기본계획 사업으로 분할은 제외고요.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한해서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가 공유 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그랬죠. 이해는 되시죠? 뭔 얘기인지? 자, 그래서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 절차로 가보셔야 되죠. 토지거래 허가 절차. 그럼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서 일단 허가 신청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때 허가 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중개거래였어요. 우리 개업공사에는 허가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29회 때 물어봤죠. 29회 때. 다음 중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이 아닌 것. 개업공사. 기사항 아니죠. 이거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원래 국토개혁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무를 미처 부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당사자 공동으로 해야 된다. 공동신청입니다. 그럼 이때 허가 신청 넣을 때요. 토지 이용계획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금조달계획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특이해요. 우리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에 대해서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가 6억 이상,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은 3억 이상이었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요. 자금조달계획이 언제나 들어갑니다. 이거 들어와야 돼요. 자금조달. 이게 지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자금조달계획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허가 신청 들어갔어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지체 없이 조사 들어갑니다. 조사 들어가고 촬영하여 사진도 보관해요. 다 보관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불허가, 선매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으면 이 사실을 통지해요. 선매는 먼저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익사업용으로 쓸 토지에 이게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가 그러면 이미 선매가 진행 중이었다. 토지공사가 사겠다고 협의 중이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그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며칠 내 알아? 15일 내.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신청 들어가면 처리기한이 며칠? 15일. 이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한에 처리하게 돼 있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허가 신청서라든가 우리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15일로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15일 내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해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5일 내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안 했잖아요. 안 하면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해버렸죠 이거. 찾았어요? 어디 하는지? 미통지시 효과라고 지금 101페이지에 있죠? 미통지시 효과. 그래서 만약에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안 했다. 그럼 그 처리기한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받은 것으로 아예 간주해버립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요 정도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이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미리 먼저 보고 옵니다. 거기 지금 103쪽으로 가보세요. 허가 불허가의 효과가 있죠. 여기서 그러면 이제
허가증이 15일 내에 나갔습니다. 나가면 허가증이 나가버리면 물론 허가증 나가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주고요. 농지취득자격 증명 있죠? 허가구역 내 토지가 그 허가증 나간 토지가 농지였어요. 그러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지하게 잘 물어보죠. 토지거래 허가증 나가버리면 농지에 대해서 나가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죠. 농지증 발급권자는 누구예요? 시구 읍면장. 같을 수도 있는데 군에 있는 허가지역은 읍면장이고 군수하고 틀리죠 지금.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허가증을 내줄 때 만약에 농지면요. 시구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요. 내줄까 말까. 그럼 시군구청장이 시구 읍면장이 내주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증 의제됩니다. 그럼 농지에 대하여 허가증이 나와버리면 농림축산식품분야만 있죠. 이자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내가 농지에 대해서 허가증이 나갔다 하고. 그래서 농지증 의제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주평 계약서의 검인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증 나가면. 그래서 고맙게도 잘 물어봅니다. 이해해 두시고. 다음 이번엔 불허가 나갔어요. 허가를 안 해준 거예요. 불허가 나와버리면 이거 나는 이 토지 필요 없거든. 네 사라 그럴 수 있죠. 이게 뭐다? 매수 청구예요. 몇 달 내? 1개월 내. 한 달 내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야 나는 필요 없으니까 이 지상권, 이 소유권 네 사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면요. 그 허가권자는 매수자를 지정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죠. 꼭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매수자, 불허가 처분 나갔을 때 매수자가 될 수 있는 자. 작년에 이거 갖고 우리한테 골탕을 먹였지 않습니까? 다음 중 토지거래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매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골라라. 매수자가 될 수 있는 자. 공공기관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데 거기 찾아봐도 지금 매수자가 누가 될 수 있는지 제가 요약집인데도 불구하고 안 써놨죠. 이거 왜? 또 나오면 찍어불자고. 이거 어떻게 암기해요? 그 공공기관들. 그럼 매수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될 수 있죠? 이게 될 수 있고. 우리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같이 나오는 게 공공기관 중에 지방공사가 있었죠. 근데요, 매수자의 지방공사가 빠져요. 특이하게 여기.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토지투자공사 매수자 될 수 있겠죠.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다 될 수 있겠죠. 이런 다 돼요. 다 될 수 있어요. 매수자가 될 수 있는데 지방공사 빠져 있다는 게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저 한국은행이 있죠. 한국은행도 여기는 은행이 은행으로서 여기가 토지를 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은행은 땅 살 일이 없죠. 그러니까 매수자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항만공사 있죠. 아, 나 환장하겠어 아주. 항만공사 여기가 빠집니다. 그래갖고 작년에 이게 이제 우리 과목에서 아예 틀려라고 낸 문제가 이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골라내? 그래갖고 박스에 딱 넣어놓고 매수자가 될 수 있는 자 모두 골라내 이렇게 냈거든. 근데 다행히 한국은행은 우리가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들어간 지문은 다 빠지는 거야. 일단.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이제 실력자들은 찍어내지. 그러니까 잘못하면 100점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100점짜리 나온다니까 우리는. 나와요. 100점짜리 나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참고해 두세요. 근데 여전히 올해 또 한 번 낸다. 찍습니다. 누가 매수가 될 수 있는지. 자, 그럼 여기서 몇 달 내 매수해야 된다? 한 달 내고요. 이때 가격이 있죠?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버리는 가격이니까. 우리가 실가가 있고 감정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제일 싼 게 뭐예요? 공시지가. 그 다음이 감정가. 그 다음이 실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가로 갈 일은 없고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버리는 거니까.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적었어요. 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꼭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 정도 감 잡고요.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죠.